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를 떠납니다.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데요. 6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이자 관저에 입주한 지 2년 7개월 만인데요. 오늘 그 자리에서 이 대국민 또 지지자를 향해서 혹은 주민들을 향해서 따로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오늘 5시에 퇴거한다는 사실을 밝힌 건요. 공개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지자들한테 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국민의힘 저는 의원들이나 지도부도 현장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오늘 어쨌든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사저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헌법재판소의 선거 어떤가 있고 난 다음에 아무런 공개 행보도 없었고 어떤 공개적인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서 아마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조금 정책 메시지를 준비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아마 그 메시지에 담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어쨌든 청와대를 나와서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었는데 3년 만에 끝내야 되는 그 아마 나름대로 소회를 조금 밝힐 것 같고요. 아마 지난 3년간의 어떤 본인 집권 시절을 반추하면서 나름대로 그 내용을 좀 담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비상계엄에 따라서 파면됐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들이 나올까, 이거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사과 메시지를 낼 것인지, 또는 임기 단축에 따라서 어떤 보수층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 같고요. 마지막에 볼 때는 저는 어떤 대선에 대한 부분도 입장을 낼 것 같거든요. 그것은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내부 경선이 진행 중인데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어떤 후보가 되어야 한다, 어떤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정도의 메시지도 구체적으로 또는 아주 명백하게 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볼 때 어쨌든 국민의 그럼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누가 현장에 올 것인가. 그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장에 안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 올 것인지 여부.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김문수 전 장관이 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부분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중에서도 누가 그러면 이 관저를 떠나는 그 마지막 자리에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 조금 눈여겨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낼지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이 드러낼지도 주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좀 다른 생각인데, 메시지 정치를 하게 되면 이건 또 윤심 영향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또 곤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지층에도 이것이 선순환적인 영향이면 몰라도 악순환적인 영향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판이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네. 그 재판에도 글쎄 이런 영향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칫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재판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상황으로서는 좀 최대한 자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을 만나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사저로 옮기면 사저 정치가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조금 고도의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윤심을 등에 업은 어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경선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그 굉장히 조금 강력하게 응집됐던 그 여론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 경선에서는 윤심을 등에 업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만약 본선에 가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본선에 가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어떤 대선의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슬로건을 뭐로 잡고 있냐면은 내란 종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게 되면 그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 딱
걸려들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활용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저는 앞으로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더라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전한길 전 한국어 강사를 네. 불러서 어떤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저는 사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놓인 거는 이제 형사재판밖에 없거든요. 근데 형사재판 앞으로 본인이 보면 아마 뭐 나름대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에서 중요한 것은 보면 결국 나름대로 국민의힘을 계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든든한 어떤 뭐 그런 뭐 후원 정당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국민의힘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계속적으로 아마 본인 형사재판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짊어져야 될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큰 위험이 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아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재판이 좀 부담이 돼서라도 메시지를 덜 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심 영향은 불가피할 겁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집했던 보수층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제 대선 국면에서 또 경선 국면에서 윤심 부각이 됐을 때 어떤 특정 기능에만 거기 간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 힘을 실어준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판단하면 판단하는 대로 그냥 맡겨두는 것이 윤 전 대통령으로서도 그게 최선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리고 대통령도 뭐 재판이라든지 사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된다면 그때는 뭐 재평가를 받으면서 그게 한참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지금은 매우 유동적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누가 정권을 잡을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될지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미치는 타격도 요만큼에서 이만큼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정중동 하는 것이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다고 전해지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2017년 그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요. 황교안 그때 당시 대행이 첫 국무회의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어제 그 중앙일보 일면 톱에 그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지 여부가 궁금했다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나름대로 이 중앙일보 일면에서 톱 나온 거 보면 어쨌든 그 사주도 나름대로 이 또 우리 주미 대사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어제 일면 톱을 올린 거는 상당히 좀 정치적 복선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이기는 선거인데 크다는 변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변수가 저는 한덕수 대행이 실질적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 이런 여부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한덕수 대행이 나름대로 어떤 한덕수 대행 그 한덕수 대망론이라고 하는 그 불신을 살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한덕수 대행도 아마 어떤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한덕수 대행이 뭐 5%가 나온다거나 또는 7%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한덕수 대행보다도 낮은 지지율이 나오는 대선 잠정들은 사실은 출마에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최종적으로 뭐 예비 경선을 거치고 본 경선을 거치는데 그 최종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만약에 어떤 지지율에서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막판에 가서는 한덕수 어떤 대행으로의 후보 교체도 검토할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어떤 카드는 계속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떠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지금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2명 지명하는 것 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가서 지금 현재 공석인 뭐 행안부 장관을 지명한다거나
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좀 더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권한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걸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떤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을 때리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한덕수 대행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마 이 뭐 차기 대권 출마에 대한 그런 여론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그냥 한덕수 대행 이 카드에 대해서 계속 꽃가마를 태우지 않겠다. 아니면 하고 싶으면 들어와 이렇게 경선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올바른 어떤 정무적 기획 판단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어떤 경선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네. 것보다는 이 한덕수 카드를 앞으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필승 카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있는 어떤 그런 뭐 정부적 기획이나 정부적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당장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경선 후보 등록일이어서 그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대와 현실이 일치하면 좋은데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한덕수 차출론 이게 떠오를까요? 그거는 지금 국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길 만한 후보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눈이 동그래져서 눈이 커져서 이제 동공확대가 돼서 찾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풀 잉글리시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과 또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를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영어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기대치는 뭐 일파만파 커졌었는데 현실은 안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국힘의 처지를 지금 그대로 조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관합니까? 탄핵 국면하고 무관합니까? 근데 현실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것이 다 하나하나 질문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키워드, 미국이라는 키워드, 트럼프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 공간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이제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대 과잉 반영된 것이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자체는 좀 낮다 이렇게 봐요. 예. 이번에는 한 주간 지지율 흐름을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에 나온 MBS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정권 재창출 응답이 37%, 정권 교체 응답이 48%로 정권 교체 응답은 3% 떨어졌고 정권 재창출로는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4% 올랐습니다. 다음은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2%였는데요. 지난주보다 민주당 후보 지지도는 3% 떨어지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4%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 확정 이후에 나타난 지지율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이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좀 높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당 지지가 조금 높긴 오거든요. 그건 결국은 얼마 전에 일단 뭐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탄핵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의견 유보층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후보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 나름대로 내부 경선이 이제 진행이 시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흥행적인 요소를 가미한다거나 또는 컨벤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뭐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이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이 여론들이 계속적으로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20표가 저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네. 탄핵에 대한 언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이라든지 국면이라든지 내란 종식을 가지고 대선을 그냥 끌고 가면 이기겠다. 천만의 말씀. 저는 20표가 지금 연합뉴스 TV에서 매우 중대한 질문을 만드셨어요. 아,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일종의 운동회 현상입니다. 운동회라는 게 뭐냐? 천군 백군 한쪽이 질 것 같아. 근데 운동회가 시작됐어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진행되다 보면 비슷해져요. 이런 게 이른바 우리가 운동회 현상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질 것 같았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슷해져요. 예. 이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강강하는 순간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게, 자 보십시오. 정권 교체가 내려가고 정권 재창출론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운동의 현상이에요. 또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3% 떨어지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4% 올라갔다.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나오는 양자 대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끝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슷해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지만 예. 저한테 지금 당장 대선이 끝났습니까? No,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국면으로 내란 종식으로 대선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큰 코 다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그걸 고스란히 보내주죠. 이른바 우리가 선거공학적으로 분석할 때 운동회 현상이라는 거, 결국 운동회가 진행돼서 오전에는 몰랐는데 오후 돼서 이렇게 공 던지기 있잖아요. 그죠? 터트리기, 네. 박 터트리기 하고 줄다리기 하다 보면 오후에 3시쯤 되면 비슷해져요.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죠. 예, 그럼 저희가 차기 대권자 여론조사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32%, 김문수 전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시장 5%, 한동훈 전 대표 5%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에서 모름, 무응답이 27%라고 한다면은 꽤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비슷해진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27%의 향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러지 않아요? 다음 대통령은 무시다. 무응답 후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가 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 이들이 투표소에 그러면 적극성이 떨어져서 안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변수가 경제, 또 한미 관계, 상호 관세 이러면은 또 투표소를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차기 후보의 지금 구도는 이재명 후보 한 명, 제가 우리 연합뉴스팀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한쪽은 초결집, 한쪽은 초간망의 상태다. 지금은. 하지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경선이 지금 후보들이 많고 오히려 보도하는 양도 여러 후보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른바 컨벤션 효과, 경선 효과라는 것이고, 이게 진행되게 되면 지지층들과 또 중도층을 일부라도 더 흡수하게 되는 컨벤션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서는 이것을 더 결집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의 이슈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 대선은 해고적 투표, 리트로스펙티브보다는 전망적 투표, 네. 프로스펙티브,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 살림살이 환율 어떻게 돼? 금리 어떻게 돼?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스란히 무응답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인 거죠. 예,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대선 출마를 발표를 했고 오늘 국회에서 비전 발표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수요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나경원 의원은 오늘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속속 일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야권보다 후보가 좀 더 많을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경선 룰도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그 1차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한 예. 나름대로 어떤 일정들을 조금 꼼꼼하게 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1차에서 특히 4명으로 국민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자들이 나오는 가운데 4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뭐 어떤 윤심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일정과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이재명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제 아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을 먼저 공개한 걸 보면 그동안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굉장히 비호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호감들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어떤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하고 안단 그런 모습들을 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모든 아마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아마 후보 주자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쓸 것 같고요. 아까 그 부동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곁들이게 되면 예. 지금 그동안은 보면은 어떤 민주당에서는 보면 이번 탄핵 뭐 이번 대선이 탄핵 대선이고 내란제 정책이 끝나지 않았다는 내란제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의견 유보층이나 부동층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그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가져갈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그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부분들로 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뭐냐면 트럼프 변수거든요. 트럼프의 어떤 관세 폭탄, 특히 중국에 대해서 뭐 135%, 140% 정도의 관세 폭탄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폭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그다음에 어떤 트럼프가 또 북한이 김정은 주석하고 만났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뭐 대북 또는 안보 이런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트럼프 후보하고 앞으로 아주 뭐 허니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후보가 누구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 상의 비호감만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친중 어떤 발언들 굉장히 어떤 친중 후보로서 어떤 이미지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동안 보면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도 쉐쉐 하면 되지 왜 뭐 괜한 시비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아마 국민들 어떤 의견 유배층에서도 보면 내란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5년에 과연 트럼프하고 각을 세울 친중 후보가 들어서는 게 좋으냐 아니면 친중 후보가 아니고 대미통,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도 보면 그동안 주미대사도 지내고 미국 통이고 안보도 좀 잘 알고 경제도 알고 통상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후보가 좋으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망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부동층, 특히 의견 유보층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 이슈를 누가 더 선점하고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여론조사도 굉장히 뭐 등락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과 그런 민주당의 이 경선 룰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은 정해졌습니다. 일단 1차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2차, 3차는 50대 50 국민조사 그리고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민주당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 우선이라는 건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이 컷오프로서 4명을 선정하는 데는 100% 이 국민 여론조사로 여론조사, 진행이 예. 됩니다. 근데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야당 지지층들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허들을 뛰어넘으려면 높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 해요. 지금 상당히 많은 후보가 나오는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연합뉴스TV에 거론되는 정도 말고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4명 안에 포함되기가 매우 힘들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두 번째는 무당층. 그러니까 1차에서 4명이 선정되는데 한 70에서 80%의 이 응답자들은 거의 국민의힘 지지층들입니다. 한 20에서 많으면 30%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거든요. 근데 이 무당층은 뭐냐?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그러니까 높은 인지도가 일단 우선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좀 유연성, 또 학장 유연성이 있는 인물이 1차 의대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네. 민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기존에 고수해왔던 그 룰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이유 중에 또 배경은 룰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까 그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경선을 진행하면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야당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당의 경선을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본경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예비 경선에서 1차에서 4명, 그다음에 2번에 아마 본경선을 더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 4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압축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누가 그러면 4강 안에 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보면 홍준표,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 김문수 전 장관이 압도적인 4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뭐 의원도 오늘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네. 일단 경쟁이 뛰어들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은 이제 약간 6강 정도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그럼 네 분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본경선에는 누가 가고 그 두 명이 어느 정도의 흥행 요소가 될 것인가? 아니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쨌든 대선을 앞둬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고민 끝에 내놓은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안 되고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후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김부겸 전 총리는 아마 어제 불출마 선언했고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가 김동연 지사는 나름대로 어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만한 그런 대권 경쟁을 벌인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이후에 차차기를 노리는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